안녕하세요. 레오의 책 읽는 밤입니다.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짧게 쓰는 법, 짧은 문장으로 익히는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저자 벌링 클랭켄보그, 옴기니 박민, 교유서가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뉴욕 저널 오브 북스에서는 이 책이 글쓰기에 관한 한 단연 최고의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논리 정연하며 재미있고 지혜로 가득한 책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현대 수필가이자 영미 작가인 벌링 클랭켄보그가 말하는 여러가지 꿀팁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의 주제는 오로지 작가가 사용하는 언어의 은총으로 존재한다. 조이스 캐럴 오츠. 프롤로그. 이 책은 첫걸음을 다룹니다. 그 첫걸음의 의미는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책은 많은 논의와 의견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척추뼈, 다른 부분은 턱뼈라고 할까요? 하지만 전체 골격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내야 합니다. 언어에 관해 알게 되는 만큼 생각과 인식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 특별한 법칙은 없습니다. 실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글쓰기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통념은 오히려 해롭다는 것이 이 책의 전제입니다. 이는 가정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일반적인 통념이 대부분 그렇듯 글쓰기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묘하고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어째서인지 우리는 부지불식간 머릿속에 들어온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쓰기에 관한 우리의 관념이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창의성과 천재성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기존의 관념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대다수의 작가와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통해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쓸모없는 글쓰기 방법을 잊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을 버리고 스스로 터득한 글쓰기 방법, 그리고 독서와 언어를 향한 평생에 걸친 애정이 제 노하우의 기반입니다. 거기에 글을 써온 시간과 글쓰기를 가르친 경험으로 살을 붙여나갔습니다. 이 책에서 밝힌 아이디어와 제안은 저와 제가 가르친 학생들과 글쓰기를 스스로 깨친 작가들이 끊임없이 검증해 얻은 결과입니다. 시작하기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책의 목표는 용인된 통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된 것은 검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 적힌 모든 내용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처음부터 다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세요. 아마도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일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권위 있는 정설도 유일무이한 이론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솎아내고 도움이 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과정도 글쓰기를 배우면서 겪는 고난의 일부입니다. 만약 이 책을 읽다가 제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더라도 괴념치 마세요. 이 책은 여러분의 마음과 글쓰기를 명료하게 할 출발점들로 가득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글을 쓴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쓰는 방식이나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방식을 말이지요. 이제 출발점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의 글쓰기 방식에 관해 잘 모를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쓰기에 관한 짧은 문장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드러내는 내용,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 암시하는 내용을 파악하라. 이 가운데 문장이 실제로 드러내는 내용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선 길이를 충분히 줄여 짧은 문장을 써보면 도움이 됩니다. 단어가 전달하지 못하는 그 무엇의 자리를 짧은 문장들 사이에 남겨두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감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문장이 하나씩 무대 위에 섭니다. 하려는 바로 그 말을 하고 나서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다음 문장을 끌어올리지도 않고 이전 문장을 끌어내리지도 않습니다. 관객으로 온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지도 않습니다. 스포트라이트나 박수 갈채를 받으려고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문장은 말하려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할 말만 딱 하고 무대를 떠납니다. 글을 잘 쓰는 기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지요. 하지만 바로 여기가 매번 시작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짧은 문장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게 유지하는 건 어렵지요. 나쁜 글쓰기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의도를 담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독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문장일까요? 여러분의 의도일까요? 여러분과 독자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여러분의 문장입니다. 여러분의 의도는 문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에는 제각각 동기와 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지요. 문장은 문법, 문장 구조, 언어의 역사와 관습, 사회 체계라는 일련의 법칙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이 법칙들은 여러분의 의도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법칙들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나 말하고 있다고 믿는 내용에 집중하기는 쉽습니다. 택한 단어들이 실제로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기란 어렵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는 것은 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 알아야겠지요. 문장이 짧으면 한층 수월하게 의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짧은 문장이 유치하며 긴 문장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교육 덕분에 나 자신이 짧은 문장 단계를 넘어 성장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잘못된 가정과 나쁜 습관의 황무지, 요령부득의 전문 용어를 허약한 구조로 쌓아 올린 사막, 언어학적 야만의 땅, 진부한 표현과 무의미한 문구 없이 명료하고 단순하게 쓰기가 거의 불가능한 장소로 이끌려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교수, 저널리스트 혹은 전문가의 방식을 따르면 꽤 지적이거나 권위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교수, 저널리스트 혹은 전문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글을 잘 쓰던가요? 여러분은 그들의 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다시 긴 문장을 쓰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의 본질은 짧은 문장입니다. 주변의 침묵에 귀 기울이는 문장, 자신의 맥박에 귀 기울이는 문장 말이지요.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글을 쓰려는 순간 머릿속에 자리 잡는 온갖 잡념에 집중해 보세요. 대부분은 글쓰기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개 규칙을 되풀이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목소리지요. 이를테면
그리고로 문장을 시작하지 마라 같은 규칙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로 문장을 시작해도 돼요. 작가와 작법에 관한 정보나 추측도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뒷전이지만요. 이유는 모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과 막연하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것들, 이래도 되나? 하고 자문하게 만드는 것들, 네, 그래도 됩니다. 계속 그러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글쓰기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글을 쓸 때 머릿속을 채우는 이런 잡념들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명확히 인식해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제, 금지, 의무들은 여러분이 받은 교육과 살아온 문화의 흔적입니다. 모두가 의심의 대상입니다. 글쓰기에 관해 여러분이 모르는 것 또한 불완전하지만 지식의 한 종류입니다. 모르는 것과 마주칠 때마다 그것을 정확하게 식별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왜 모르는지도 궁리해보세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직시하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과 그 이유도 역시 정보가 됩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목록을 만들어 볼까요? 첫째, 여러분이 배운 것. 둘째, 남들이 자주 말해서 사실이라고 믿게 된 것. 셋째, 미세하게 느끼는 것. 넷째, 모르는 것. 다섯째, 경험으로 배운 것. 이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세상을 알아갑니다. 기억하세요. 특히 무엇을 쓸지,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이 목록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아마 두 가지 글쓰기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하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운 친숙한 모델입니다. 개요잡기, 초고쓰기, 논리전개, 주제문과 논거 점검 등의 과정 말이지요. 다른 방법은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구사하는 작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천재, 영감, 몰입, 자연스러운, 때는 유기적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두 방법 모두 쓸모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두 방법 모두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위 방법들에는 두 가지 가정이 알게 모르게 배어 있습니다. 첫째, 문장 길이가 사고나 발상의 치밀함, 교양 수준, 심지어 지적 능력과 관계에 있다는 가정.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독자의 읽기 경험과 작가의 집필 경험이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 이를테면 작가의 정신 상태나 단어를 조합하는 숙련도가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으로도 영리하고 흥미롭고 치밀하게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다. 몇 문장이면 좋은 발상을 담을 수 있을까요?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덜 좋아지는 걸까요? 글을 쓸 때 천재, 영감, 몰입, 자연스러운, 유기적 같은 단어는 멀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할 때도 삼가는 게 좋습니다. 글쓰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작가를 숭배하는 표현일 뿐이거든요. 어째서 짧게 쓰는 게 좋을까요? 짧은 문장의 힘을 알기 전에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짧은 문장은 여러분이 어휘를 자유자재로 부렸던 교육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글을 쓰게 합니다. 문장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짧은 문장이 더 수월합니다. 문장들을 도식화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짧게 쓰면 접속어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문장의 의미가 뚜렷해져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목적에 맞는 구조로 잘 짜였다면 길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긴 문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리거나 고장날 것 같거나 불분명하거나 뒤죽박죽이기 십상입니다. 즉, 잘못된 구조로 이어붙이고 으로써나
에 따라 같은 단어로 늘어진 문장입니다. 동사가 부족하고 구조는 빈약하며 뜬구름 잡고 어구는 제각각 튀는 문장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엉뚱한 곳으로 이어진 질이 멸렬한 길처럼 문장의 시작과 끝이 따로 노는 문장입니다. 반면에 짧게 쓰면 주어와 동사가 단도직입적이고 명료해집니다. 관계 대명사나 종속절과 같이 긴 문장을 만드는 주된 요소들과 전치사, 수동구문, 종속어구와 같은 부차적 요소들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단문을 쓰다 보면 길이에 상관없이 강력하고 균형 잡힌 문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강력하고 긴 문장은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된 강력하고 짧은 문장들입니다. 무조건 단문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긴 문장을 써야 하겠죠? 짧은 문장만큼 명료하고 단도직입적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단문은 뚝뚝 끊기는 느낌인데요? 라며 항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끊기는 느낌이 드는 건 거친 문장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변형과 리듬감이 관건입니다. 두세 문장이 어우러져 생성하는 리듬감. 소리와 울림의 리듬감뿐 아니라 배열에서 나오는 리듬감. 문장과 단어의 배치를 통해 의미를 강화하고 억양을 형성하는 법을 터득하세요. 단문으로 어떤 조짐이나 전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루한 되풀이나 힘없는 마무리로 들리지는 않을까요? 직접 실험해 보세요. 얼마나 짧아야 짧은 걸까요? 여러분이 써온 문장의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문장을 짧게 유지하는 방법 하나는 되도록 문장 사이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문장을 마치는 온점과 다음 문장을 시작하는 단어 사이의 공간이 아니라 온점과 다음 문장의 주어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종종 불필요한 단어들로 채워지거든요. 대부분의 문장에는 서두나 마무리가 필요 없습니다. 형편없는 단문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장을 계속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문장은 너무 형편없고 또한 쉽게 고칠 수 있으니까요. 길게 느리는 것이 고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단문을 쓰려면 불필요한 단어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바뀔수록 필요성의 개념도 바뀔 것입니다. 작성 중인 문장에 어떤 단어를 넣었다고 해서 그 단어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띄든 아니든 문장이 없어도 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모든 단어는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 전까지는 선택적입니다. 단어를 하나씩 지우면서 무엇을 잃거나 얻게 되는지 확인해야만 꼭 필요한 단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지울 때마다 문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여겨보세요. 변화가 눈에 보이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영어로는 더입니다. 그 단어가 없어도 좋은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비교해보세요. 관련 없는 단어나 문구, 절을 지우면 암시의 공간이 생깁니다. 문장이 길면 길수록 암시의 밀도는 떨어지게 마련이지요. 암시를 활용한 글쓰기는 여러분이 지향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은 대체로 암시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법률, 과학, 비즈니스, 저널리즘, 학술 분야의 산문 말이지요. 암시는 여러분이 배운 글쓰기 방식으로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즉, 여러분이 작가들의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를 활용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도구란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 이상을 제시하는 능력과 말하지 않음으로써 독자에게 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왜 문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째서 형태, 양식, 분야, 책,
특집 기사, 개요, 심지어 단락에 관해 작품 전체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작가의 일은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머릿속에서요. 이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바로 그것이 작가의 삶입니다. 절대로 문장 만들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문장의 대부분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손봐야 할 것이고요. 이런 상태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손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손볼 것인가? 나중엔 이 과정이 매우 수월해질 테지만 이러한 결정의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장을 고르는 일이, 꾸준히 가능성을 탐구하는 일이, 말할 수 있는지 몰랐던 것을 말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을 항상 주시하는 지속적 노력이 작가가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형태, 양식, 구조, 분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문장이 명료해질 때 비로소 스스로 분명해지게 마련입니다. 이에 관해 나름의 시각과 지각을 갖게 되면 형태, 양식, 구조, 분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열하거나 배열의 원리를 인식하기는 얼마나 쉬운지요. 그 순간은 늘 뜻밖의 깨달음처럼 옵니다. 우리의 작업은 분야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목적에 분야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분야는 책을 분류하고 상을 수여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모든 글쓰기는 세계를 언어로 바꿉니다. 픽션과 논픽션의 관계는 그들 각자와 현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합니다. 순전한 창작의 차원을 제외하면 둘의 기교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논픽션의 정확도와 꼼꼼한 조사, 중립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짧게 잘 쓰는 법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저자는 뭐니뭐니 해도 단문을 이용하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문을 쓰면 유치하다는 편견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저자가 그토록 단문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짧은 문장 사이에서 나오는 함의, 농축된 의미 때문입니다. 짧은 문장끼리의 호흡에서 나오는 연결성과 리듬, 아름다운 글쓰기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뒤에서 인용에 관한 뼈 있는 주장도 잊지 않고 있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신의 말한 바를 뒷받침하고자 널리 알려진 권위를 가진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여하는 것임을, 작가가 된다는 것은 그런 행위의 연속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유용함을 느낀 부분은 세세한 문법이나 화려하게 쓰는 방법의 스킬,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언어를 초월한 글쓰기의 기본기, 그 기본적인 토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책 속의 한 문장을 소개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머지않아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줄도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 놀라는데 익숙해질 것입니다. 독자는 그래서 발견의 상쾌함을 만끽하게 될 겁니다. 작가가 문장 자체의 리듬과 생동감 속에서 발견을 해나가는 재미를 드러내곤 하니까요. 네,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여기까지 짧게 잘 쓰는 법을 읽어드렸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글의 주제는 오로지 작가가 사용하는 언어의 은총으로 존재한다. 조이스 캐럴 오츠. 프롤로그. 이 책은 첫걸음을 다룹니다. 그 첫걸음의 의미는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책은 많은 논의와 의견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척추뼈, 다른 부분은 턱뼈라고 할까요? 하지만 전체 골격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내야 합니다. 언어에 관해 알게 되는 만큼 생각과 인식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 특별한 법칙은 없습니다. 실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글쓰기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통념은 오히려 해롭다는 것이 이 책의 전제입니다. 이는 가정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일반적인 통념이 대부분 그렇듯 글쓰기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묘하고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어째서인지 우리는 부지불식간 머릿속에 들어온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쓰기에 관한 우리의 관념이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창의성과 천재성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기존의 관념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대다수의 작가와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통해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쓸모없는 글쓰기 방법을 잊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을 버리고 스스로 터득한 글쓰기 방법, 그리고 독서와 언어를 향한 평생에 걸친 애정이 제 노하우의 기반입니다. 거기에 글을 써온 시간과 글쓰기를 가르친 경험으로 살을 붙여나갔습니다. 이 책에서 밝힌 아이디어와 제안은 저와 제가 가르친 학생들과 글쓰기를 스스로 깨친 작가들이 끊임없이 검증해 얻은 결과입니다. 시작하기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책의 목표는 용인된 통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된 것은 검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 적힌 모든 내용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처음부터 다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세요. 아마도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일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권위 있는 정설도 유일무이한 이론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솎아내고 도움이 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과정도 글쓰기를 배우면서 겪는 고난의 일부입니다. 만약 이 책을 읽다가 제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더라도 괴념치 마세요. 이 책은 여러분의 마음과 글쓰기를 명료하게 할 출발점들로 가득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글을 쓴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쓰는 방식이나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방식을 말이지요. 이제 출발점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의 글쓰기 방식에 관해 잘 모를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쓰기에 관한 짧은 문장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드러내는 내용,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 암시하는 내용을 파악하라. 이 가운데 문장이 실제로 드러내는 내용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선 길이를 충분히 줄여 짧은 문장을 써보면 도움이 됩니다. 단어가 전달하지 못하는 그 무엇의 자리를 짧은 문장들 사이에 남겨두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감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문장이 하나씩 무대 위에 섭니다. 하려는 바로 그 말을 하고 나서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다음 문장을 끌어올리지도 않고 이전 문장을 끌어내리지도 않습니다.
관객으로 온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지도 않습니다. 스포트라이트나 박수 갈채를 받으려고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문장은 말하려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할 말만 딱 하고 무대를 떠납니다. 글을 잘 쓰는 기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지요. 하지만 바로 여기가 매번 시작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짧은 문장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게 유지하는 건 어렵지요. 나쁜 글쓰기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의도를 담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독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문장일까요? 여러분의 의도일까요? 여러분과 독자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여러분의 문장입니다. 여러분의 의도는 문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에는 제각각 동기와 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지요. 문장은 문법, 문장 구조, 언어의 역사와 관습, 사회 체계라는 일련의 법칙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이 법칙들은 여러분의 의도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법칙들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나 말하고 있다고 믿는 내용에 집중하기는 쉽습니다. 택한 단어들이 실제로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기란 어렵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는 것은 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 알아야겠지요. 문장이 짧으면 한층 수월하게 의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짧은 문장이 유치하며 긴 문장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교육 덕분에 나 자신이 짧은 문장 단계를 넘어 성장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잘못된 가정과 나쁜 습관의 황무지, 요령부득의 전문 용어를 허약한 구조로 쌓아올린 사막, 언어학적 야만의 땅, 진부한 표현과 무의미한 문구 없이 명료하고 단순하게 쓰기가 거의 불가능한 장소로 이끌려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교수, 저널리스트 혹은 전문가의 방식을 따르면 꽤 지적이거나 권위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교수, 저널리스트 혹은 전문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글을 잘 쓰던가요? 여러분은 그들의 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다시 긴 문장을 쓰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의 본질은 짧은 문장입니다. 주변의 침묵에 귀 기울이는 문장, 자신의 맥박에 귀 기울이는 문장 말이지요.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글을 쓰려는 순간 머릿속에 자리 잡는 온갖 잡념에 집중해 보세요. 대부분은 글쓰기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개 규칙을 되풀이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목소리지요. 이를테면 그리고로 문장을 시작하지 마라 같은 규칙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로 문장을 시작해도 돼요. 작가와 작법에 관한 정보나 추측도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뒷전이지만요. 이유는 모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과 막연하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것들, 이래도 되나? 하고 자문하게 만드는 것들. 네, 그래도 됩니다. 계속 그러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글쓰기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글을 쓸 때 머릿속을 채우는 이런 잡념들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명확히 인식해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제, 금지, 의무들은 여러분이 받은 교육과 살아온 문화의 흔적입니다. 모두가 의심의 대상입니다. 글쓰기에 관해 여러분이 모르는 것 또한 불완전하지만 지식의 한 종류입니다. 모르는 것과 마주칠 때마다 그것을 정확하게 식별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왜 모르는지도 궁리해 보세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즉시 하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과 그 이유도 역시 정보가 됩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목록을 만들어 볼까요? 첫째, 여러분이 배운 것. 둘째, 남들이 자주 말해서 사실이라고 믿게 된 것. 셋째, 미세하게 느끼는 것. 넷째, 모르는 것. 다섯째, 경험으로 배운 것. 이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세상을 알아갑니다. 기억하세요. 특히 무엇을 쓸지,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이 목록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아마 두 가지 글쓰기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하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운 친숙한 모델입니다. 개요잡기, 초고쓰기, 논리전개, 주제문과 논거 점검 등의 과정 말이지요. 다른 방법은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구사하는 작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천재, 영감, 몰입, 자연스러운, 때는 유기적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두 방법 모두 쓸모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두 방법 모두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위 방법들에는 두 가지 가정이 알게 모르게 배어 있습니다. 첫째, 문장 길이가 사고나 발상의 치밀함, 교양 수준, 심지어 지적 능력과 관계에 있다는 가정.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독자의 읽기 경험과 작가의 집필 경험이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 이를테면 작가의 정신 상태나 단어를 조합하는 숙련도가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으로도 영리하고 흥미롭고 치밀하게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다. 몇 문장이면 좋은 발상을 담을 수 있을까요?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덜 좋아지는 걸까요? 글을 쓸 때 천재, 영감, 몰입, 자연스러운, 유기적 같은 단어는 멀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할 때도 삼가는 게 좋습니다. 글쓰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작가를 숭배하는 표현일 뿐이거든요. 어째서 짧게 쓰는 게 좋을까요? 짧은 문장의 힘을 알기 전에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짧은 문장은 여러분이 어휘를 자유자재로 부렸던 교육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글을 쓰게 합니다. 문장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짧은 문장이 더 수월합니다. 문장들을 도식화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짧게 쓰면 접속어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문장의 의미가 뚜렷해져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목적에 맞는 구조로 잘 짜였다면 길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긴 문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리거나 고장날 것 같거나 불분명하거나 뒤죽박죽이기 십상입니다. 즉, 잘못된 구조로 이어붙이고 으로써나 에 따라 같은 단어로 늘어진 문장입니다. 동사가 부족하고 구조는 빈약하며 뜬구름 잡고 어구는 제각각 튀는 문장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엉뚱한 곳으로 이어진 질이 멸렬한 길처럼 문장의 시작과 끝이 따로 노는 문장입니다. 반면에 짧게 쓰면 주어와 동사가 단도직입적이고 명료해집니다. 관계 대명사나 종속절과 같이 긴 문장을 만드는 주된 요소들과 전치사, 수동구문, 종속어구와 같은 부차적 요소들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단문을 쓰다 보면 길이에 상관없이 강력하고 균형 잡힌 문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강력하고 긴 문장은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된 강력하고 짧은 문장들입니다. 무조건 단문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긴 문장을 써야 하겠죠? 짧은 문장만큼 명료하고 단도직입적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단문은 뚝뚝 끊기는 느낌인데요.
라며 항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끊기는 느낌이 드는 건 거친 문장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변형과 리듬감이 관건입니다. 두세 문장이 어우러져 생성하는 리듬감. 소리와 울림의 리듬감뿐 아니라 배열에서 나오는 리듬감. 문장과 단어의 배치를 통해 의미를 강화하고 억양을 형성하는 법을 터득하세요. 단문으로 어떤 조짐이나 전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루한 되풀이나 힘없는 마무리로 들리지는 않을까요? 직접 실험해 보세요. 얼마나 짧아야 짧은 걸까요? 여러분이 써온 문장의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문장을 짧게 유지하는 방법 하나는 되도록 문장 사이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문장을 마치는 온점과 다음 문장을 시작하는 단어 사이의 공간이 아니라 온점과 다음 문장의 주어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종종 불필요한 단어들로 채워지거든요. 대부분의 문장에는 서두나 마무리가 필요 없습니다. 형편없는 단문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장을 계속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문장은 너무 형편없고 또한 쉽게 고칠 수 있으니까요. 길게 느리는 것이 고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단문을 쓰려면 불필요한 단어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바뀔수록 필요성의 개념도 바뀔 것입니다. 작성 중인 문장에 어떤 단어를 넣었다고 해서 그 단어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띄든 아니든 문장이 없어도 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모든 단어는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 전까지는 선택적입니다. 단어를 하나씩 지우면서 무엇을 잃거나 얻게 되는지 확인해야만 꼭 필요한 단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지울 때마다 문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여겨보세요. 변화가 눈에 보이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영어로는 더입니다. 그 단어가 없어도 좋은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비교해보세요. 관련 없는 단어나 문구, 절을 지우면 암시의 공간이 생깁니다. 문장이 길면 길수록 암시의 밀도는 떨어지게 마련이지요. 암시를 활용한 글쓰기는 여러분이 지향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은 대체로 암시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법률, 과학, 비즈니스, 저널리즘, 학술 분야의 산문 말이지요. 암시는 여러분이 배운 글쓰기 방식으로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즉, 여러분이 작가들의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를 활용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도구란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 이상을 제시하는 능력과 말하지 않음으로써 독자에게 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왜 문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째서 형태, 양식, 분야, 책, 특집 기사, 개요, 심지어 단락에 관해 작품 전체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작가의 일은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머릿속에서요. 이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바로 그것이 작가의 삶입니다. 절대로 문장 만들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문장의 대부분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손봐야 할 것이고요. 이런 상태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손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손볼 것인가? 나중엔 이 과정이 매우 수월해질 테지만 이러한 결정의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장을 고르는 일이, 꾸준히 가능성을 탐구하는 일이, 말할 수 있는지 몰랐던 것을 말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을
항상 주시하는 지속적 노력이 작가가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형태, 양식, 구조, 분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문장이 명료해질 때 비로소 스스로 분명해지게 마련입니다. 이에 관해 나름의 시각과 지각을 갖게 되면 형태, 양식, 구조, 분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열하거나 배열의 원리를 인식하기는 얼마나 쉬운지요. 그 순간은 늘 뜻밖의 깨달음처럼 옵니다. 우리의 작업은 분야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목적에 분야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분야는 책을 분류하고 상을 수여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모든 글쓰기는 세계를 언어로 바꿉니다. 픽션과 논픽션의 관계는 그들 각자와 현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합니다. 순전한 창작의 차원을 제외하면 둘의 기교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논픽션의 정확도와 꼼꼼한 조사, 중립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짧게 잘 쓰는 법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저자는 뭐니 해도 단문을 이용하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문을 쓰면 유치하다는 편견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저자가 그토록 단문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짧은 문장 사이에서 나오는 함의, 농축된 의미 때문입니다. 짧은 문장끼리의 호흡에서 나오는 연결성과 리듬, 아름다운 글쓰기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뒤에서 인용에 관한 뼈 있는 주장도 잊지 않고 있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신의 말한 바를 뒷받침하고자 널리 알려진 권위를 가진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여하는 것임을, 작가가 된다는 것은 그런 행위의 연속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유용함을 느낀 부분은 세세한 문법이나 화려하게 쓰는 방법의 스킬,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언어를 초월한 글쓰기의 기본기, 그 기본적인 토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책 속의 한 문장을 소개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머지않아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줄도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 놀라는데 익숙해질 것입니다. 독자는 그래서 발견의 상쾌함을 만끽하게 될 겁니다. 작가가 문장 자체의 리듬과 생동감 속에서 발견을 해나가는 재미를 드러내곤 하니까요. 네.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여기까지 짧게 잘 쓰는 법을 읽어드렸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